자, 이제 21번부터입니다. 자, 이 21번은 세전현금 수지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를 할 것이 밑에 이제 쓸데없는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현금 수지 측정이죠. 가유순전 후. 이 가유순전 후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자료인지 필요하지 않은 자료인지를 이제 골라내라는 얘기죠. 자, 이 가능총 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그대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으로 150이죠. 근데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은 빼고 100만 원은 더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 경비는 6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빼고 더하면 유효가 되죠. 그럼 결국 2천만 원에서 150을 뺀 1850인데 100을 더하니까 1950이 되고요. 여기서 영업 경비가 600만 원입니다. 경비 600만 원을 빼고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135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500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세전 현금 수지가 850이죠. 자, 근데 뒤에 융자 이자도 있고 원금 상환액도 있고, 자, 그 융자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합쳐서 5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는 거는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융자 이자와 원금 상환분을 모두 합한 금액인 500을 빼는 겁니다. 100을 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850이 정답입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필요 없는 자료 주는 거. 다음에 경우에 따라 지금 영업 경비를 600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재산세를 또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재산세 50만 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심하시고요. 2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간단하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를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 순현가가 동일하대요. 순현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은 게 아니고 타당성이 높습니다. 순현가가 똑같은데 순현가든 수익성 지수든 PI라 그러죠. 순현가든 PI든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A와 B가 순현가가 똑같아요. 순현가가 100입니다. 근데 PI가 얘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는 PI가 1.2고요. 얘는 PI가 1.1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유입현가가 600이고요. 유출현가가 500이에요. 그럼 500분의 600 하면 이게 바로 PI거든요. 그럼 1.2죠. 근데 순현가는 600에서 500을 빼는 겁니다. 그럼 100이 나오죠. 자, B는 유입현가가 1100이고요. 유출현가가 1000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000이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1100이에요. 그럼 나누기 하면 1.1이고요. 빼기 하면 어차피 100이죠. 자,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500이 나가서 100 버는 거 하고요. 1000이 나가서 100 버는 거, 그 뜻입니다. 그래서 500이 나가서 100 버는 게 100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번 좋은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합해시간 같이 고려하고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고려하지 않고 3번은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투자자는 순현가가 0보다 큰 채택하고 0보다 작은 기억한다. 이것도 쉽죠. 자, 이런 쉬운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번은 순현가법이란 장래 기대된 세후소득이 현값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값을 비교한다. 맞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23번은 지분금융으로만 짝지은 것은 했네요. 지분금융으로만 아니죠. 이 부채금융으로만 짝지은 것이죠. 부채금융으로만 짝지은 것은 해서 요거는 정답이 여기가 디귿 사채 및 차익 자금 차입 있죠. 그리고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 조달이죠. 그래서 디귿과 미음, 이게 바로 부채금융으로만 짝지은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D급과 미음 5번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지분금융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23번은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은 자, 원래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너무 오래 쉬었어요. 이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자, 이거 계산 문제지 않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원금 균등 상환이다.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 매뉴얼이 이거죠.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원리금 균등액이죠. 두 번째는 이자 지급액. 세 번째는 원금 상환분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고요. 요거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은 첫 회죠, 보통 첫 회. 자, 이거 두 번째 물으면은 그때는 패스하고 지나가십시오. 시간이 걸리니까. 첫 회는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이죠.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원금 상환액은 1번에서 2번을 빼는 거죠.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하면은 1번에서 2번을 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6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자, 그럼 여기가 6억이죠.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연 7%이며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첫 해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묻고 있습니다. 단 연리 7% 기간 20년의 저당상수 알려줬죠. 0.094393 알려줬습니다.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요 계산 결과가 63, 18, 69, 55인가요? 올라왔으니까 63, 23, 2 올라가고요. 64, 26, 2 올라가고요. 69, 56 이렇게 되죠. 54에 2 올라가 있으니까. 자, 0.566 이렇게 되나요? 0.566358 이렇게 됩니다. 0.566358 맞죠? 자, 이게 이제 단위는 억입니다. 단위는 나중에 이제 여기 억만 붙이면 되니까 이게 566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자는 대부액 6억에다가 연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연 얼마예요? 연 7%죠? 연 7%입니다. 매년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0.07이고요. 이건 연이자입니다. 12로 안 나누어도 돼요. 월이자 같으면 12로 나눠야 되죠. 그럼 6, 7이 40이죠. 0.4입니다. 그러니까 4,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단위가 억이니까. 그럼 세 번째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여기서 뺄 때는 이거 0.56에서 빼면 돼요. 0.56에서 0.41을 빼면 얼마인가요? 0.14죠. 0.14에다가 뒤에 6358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0.146358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은요, 사실은 이 숫자 배열 순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죠. 1463만 5,8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0.094393이라는 숫자가 저당상수고 0.07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자율이잖아요. 지금 얘보다 얘가 더 크죠, 숫자가.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더 큰 이유는 이 속에는 이자와 원금 상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자와 원금 상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0.7을 빼버리면 뭐가 되나요? 바로 0.7을 빼버리면 0.024393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원금 상환하는 비율입니다. 원금 상환 비율. 첫 회.
첫해 원금 상환비율은 항상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6을 곱하면은 원금 상환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6, 38에다가 1 올라갔죠? 6, 9, 55, 5 올라갔죠? 6, 3, 23이고요. 5 올라갔습니다. 2 올라갔습니다. 6, 4, 26이고요. 6, 2, 14 이렇게. 0.146358 똑같이 나오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은 저당 채권 유동화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1번 저당 채권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금이 더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죠. 다음에 2번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이거 현금화시키기 쉬우니까 유동성 증가합니다. 다음에 기업의 구조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자, 요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 저당 유동화하고 이 리츠죠.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는 도입한 취지가 서로 다르죠. 얘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거는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IMF 이후에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해서 도입된 거고,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어요. 이 도입 배경이 다른 거죠. 3번이 틀렸고요. 다른 거는 이제 효과로서 얘기할 수 있죠. 저당 채권 유동화를 하면은 그 투자자들은 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저당 채권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됐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26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만 고려하라. 구조조정 리츠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식의 공모입니다. 공모는 이제 공개 모집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이거 옳은 표현입니다. 주식 공모 일반인들한테서 자금을 모으려면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 주식의 분산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렇죠. 자기관리는 3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4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합니다. 주식의 분산이요. 옳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현물 출자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았다면 최저 자본금을 갖추지 않더라도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업인가 후 그다음에 최저 자본금 마련 후입니다. 최저 자본금 마련 후. 자, 이렇게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마련 후 이렇게 하고 그 현물 출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신탁 기간이 종료될 때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다시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그리고 부동산 사용권이죠.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 자, 이런 것도 되고요. 자, 6월 22일 날 개정됐는데요. 우리 시험 시행 공고 이전에 개정된 건 반영되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제 곧 이전될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샀단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지금 아직 이전해 놓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거죠. 이런 경우들은 모두 다 현물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관리는 자기관리끼리,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끼리, 그리고 구조조정리츠는 구조조정리츠끼리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은요. 이것도 이제 5번 지문도 6월 22일 날 개정됐어요. 5번 지문도 6월 22일 날 개정돼서 뭐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거요. 지금까지는 그 배당에서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죠. 자, 근데 그 뒤가 추가됐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요거는 뒤에 그 2016년 12월 내년이죠, 내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그렇게 지금 완화시켜주고 있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6월 22일 날 개정된 거예요. 저게 좀 완화된 겁니다. 자기 관리는 실체형이지 않습니까? 실체형이기 때문에 그 명목형인 위탁 관리나 구조조정보다는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에 27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담보가 되는 주택 처분 가치가 주택연금 채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부족분을 법정 상속인에게 항상 청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항상 청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1번 틀린 거요.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임금, 체불임금 또는 당해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그것이 먼저 인출되는 바람에 원리금을 다 못 상환하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요. 다음에 2번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60세 이상이라야 되고요. 주택연금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신 방식이죠. 생존하는 동안 하는 것은.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도 있죠. 미리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체불임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당해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부족하게 됐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에 28번인가요? 27번 1번의 정답이고,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의 자기관리 방식은 의사결정이 신속한 장점이 있으나, 그렇죠? 자가관리, 자기관리,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전문성이 낮은 관리로서 대형 건물의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 볼 수 있죠. 1번은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매장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장용이니까 거기 이제 여러 임차인들이 있죠. 그건 이 임차인들의 가능 매수가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 혼합관리. 그다음에 4번은요.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장점이 있다. 자, 이게 틀렸죠.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자가관리 방식은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기밀 유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9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요거는 시장성 분석이죠. 이게 그 시장 분석과의 차이점이죠. 시장 분석은 뭔가요?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 부동산이죠. 특정 부동산 또는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요. 시장성 분석은 이렇게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경쟁력 분석하는 것. 그렇습니다. 다음에 2번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법적, 경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4번에 개발사업이 있어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토지 이용 규제는 이제 공법상의 규제죠. 그리고 소유권 관계는 사법상의 측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죠.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게 틀렸죠.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미래 예측. 미래 예측.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30번인가요? 30번은 뭐 요거는 쉬운 계산 문제에 속하죠. LQ 계산입니다. LQ 계산 이런 거는 좀 할만한 겁니다. 지금 A지역 부동산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A지역 부동산 입지 개수는 자 A지역, B지역, 그다음에 전국이 있습니다. A지역에 300, 900, 1200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600, 900, 1500. 전국은 900, 1800, 2700. 이렇게. 자, 여기서 A 지역에 여기가 부동산이죠. 여기 기타고요. 여기 전체고. 자,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은 A 지역의 부동산 LQ다. 그다음에 전국의 전체다. 그러면은 자, 요 두 개를 포함하는 네모 박스를 그려서 이 네모 박스에 네 귀퉁이 있는 숫자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700분의 1200분의 900분의 300 이렇게 2700분의 1200분의 900분의 300 이렇게 아니면은 2700분의 900분의 1200분의 300 이렇게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약분이 되죠. 이거 300으로 약분은 300의 9배고요. 이거는 300의 4배죠. 9분의 4네, 9분의 4. 이거는 300으로 약분하면은 3분의 1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12분의 9네. 12분의 9는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3이고요. 4분의 3은 0.75.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면 9분의 4는 약분이 되는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훈련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음에 31번인가요? 31번.
다음은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지대 이론은 키워드 위주로 좀 기억하시면 그래도 어지간히는 맞출 수 있습니다.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수송비 절약분이 달라지죠. 위치에 따라 수송비 절약분. 이게 지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액지대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절대지대 있죠. 절대지대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지대라는 것도 있죠. 입찰지대는 입찰을 붙였을 때 최대 지불 용액이죠. 최대 지불 용액이 바로 입찰지대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알아도 사실 웬만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1번에 1번에 위치지대론에 의하면 비옥도가 동일한 경우 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 지대가 결정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론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맞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나요? 고전학파 지대론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잉여가 아니고 지대는 생산비이다. 이게 틀렸죠? 학파들은 고전학파. 이 사람들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농업생산. 그리고 이제 신고전학파로 넘어오잖아요. 이 신고전학파는 공업생산으로 넘어오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고전학파는 농업생산에 위주로 보는데 이 토지라는 게 인간이 만든 상품이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생산물이 있으면 이 생산물을 생산할 때 인간이 투입해서 애쓴 부분, 그게 생산비거든요. 이 생산비에 해당하는 만큼은 인간 노력이 투입된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남는 거는 뭐예요? 남는 거. 이게 지대인데 이게 바로 잉여라는 거예요. 잉여. 잉여 농산물이에요. 잉여 그 농산물이 바로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는 잉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튀내는 고립국 모형에서 폐쇄 경제를 가정하여 입지교차 지대론을 정의하였다. 튀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위치지대를 주장한 사람이죠. 이거는 고립국 모형에서 뭐예요? 이게 도시가 여기 있으면은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죠. 도시가 있으면. 그래서 이쪽에서 농사 짓는 거는 다 이렇게 중심으로 수송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 농산물이 수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가정한다 그래요?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면서 위치에 따라 농작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론 이렇게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지대도 달라지고 농작물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32번인가요? 32번에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요. 일정한 간격으로 점포가 분포되어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점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이게 결국 정육각형 형태. 이게 이제 얘네들이 커지다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렇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 영역을 침범을 해야 돼요. 그러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된다?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 그랬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심지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상권이에요, 상권. 중심지가 여기 있어요, 중심지가. 중심지가 미치는 상권이 여기까지. 중심지가 미치는 상권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는 얘기는 분산 입지해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렇죠? 여기 두 중심지가 있으면은 요 분기점이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죠.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해서 전체의 거리를 어떻게 나누는 요 경계를 구하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 컨버스죠. 컨버스는 그 루트 나오는 공식 있죠.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기점 위치를 구하는 방법 제시하고요. 맞고요. 다음에 3번은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중력 모형은 밀고 당기는 거죠. 중력이 이제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지와 중심지가 있으면은 고객을 어떻게 밀고 당기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상호작용이요. 밀당이 상호작용이죠. 근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습니다. 중심지가 결국은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런 중심지가 커지다가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 이런 정육각 형태의 중심지가 형성된다. 형성 과정을 본 거고 여기서는 밀당을 본 거예요. 밀당. 중심지 상호작용을 본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CST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 CST 기법은 고객 분포 기법이라는 거예요. 고객 분포를 알므로써 이 판매 촉진 전략 같은 거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 고객, 이게 이제 커스터머 스폿 테크닉이에요. 스폿이 점이에요.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러죠. 스포트라이트. 그 외에 극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비추는 거 있죠. 그게 스폿이거든요. 그리고 또 옷 무늬 중에서 땡땡이 무늬라 그러잖아요. 점 땅땅땅 찍혀 있는 거. 그게 스폿이라는 건데. 근데 중심지가 있으면은 그 중심지 주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 무늬를 그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이제 중심지 주변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격자를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객들의 주소를 점 찍어요. 고객들의 주소를 점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각 고객이 매출에 간 이제 그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이 가까운 데서. 자, 매출액을 합산해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0%가 될 때까지 합산을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차 상권이에요. 1차 상권. 여기가 90%가 될 때까지 합산을 해요. 그럼 여기가 2차 상권이에요. 벗어나면 3차 상권이에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고객 점 찍어서 이렇게 격자별로 1인당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뭘 파악하는가 하면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들 왜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거 긁잖아요. 뭐죠? 회원카드 긁죠. 회원카드 긁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품목을 구매했는지 바로 한 큐에 바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소비 패턴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주로 와서 뭐를 많이 사가더라.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파악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DM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구매했는 것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 살 때 DM 발송하거나 그럼 판매 촉진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되겠죠. 그게 고객 분포 기법이에요. 그냥 이제 영어로 CST 기법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고객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돼요. 4번 같은 거는. 자, 이제 5번은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추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게 틀렸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이 점포까지 거리. 여기는 2km, 여기는 3km, 여기도 3km. 자, 여기는 4,000, 여기는 16,000, 18,000.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또 한 3,000, 2,700,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각 A, B, C 당기는 힘 계산할 수 있죠. A, B, C 당기는 힘 계산하면 어떻게 해? A가 당기는 힘은 3의 제곱 9분의 18,000. 그러면 이제 여기는 2,000만큼 당기고 있고 여기는 B는 2의 제곱 4죠. 4분의 4,000. 그럼 얘는 1,000만큼 당기고 있고 C가 당기는 힘은 3의 제곱 9분의 2,700. 9분의 2,700은 300.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모두 다 합하면 얼마야? 다 합하면 3,300이죠.
3,300 중에서 얘가 당기는 힘은 2,000입니다. 그럼 3,300분의 2,000이 얘가 당기는 힘이고 얘는 1,000이죠. 3,300 중에서 1,000만큼 당기고 있고요. 얘는 3,300 중에서 300만큼 당기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를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율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산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32번이고요. 다음에 33번은, 자, 이게 33번은, 요거는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집재성 점포는 백화점, 공급 음식점, 대형서점, 영화관, 극장 등으로서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한다. 자, 이게 백화점, 고급 음식점, 이건 집재가 아니고 집심성 점포죠.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게 집심성 점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나머지 지문들은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아니네요. 다만 그 입지 단위 3번 지문 같은 거요. 이런 단어는 참고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4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거는 34번에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를 비교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한다.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 중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개념은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기존 점포를 대상으로 각각 고객 표본을 선정하고요. 기존의 유사 점포를 중심으로 등 간격의 격자망을 만든다. 자, 요거 이쪽에 요거하고 비슷한 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기존의 점포를 대상으로 자, 이런 거를 해요. 격자망을 만들어요. 격자별 매상고 있어요. 격자별 매상고를 기존 유사 점포로부터의 기존 유사 점포요. 유사 점포를 거래에 따른 누적하여 합산합니다. 기존 점포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정 부지에 입지하고자 하는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한다. 이게 지금 유사 점포 여기가 유사 점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지금 내가 입지하고자 하는 위치 있죠. 입지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유사 점포의 1인당 매상고가 어느 정도라면 여기는 1인당 매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 적용하는 거예요. 유추 적용하는 거를 유추법이라 그래요.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지금 요거는 가능 매상고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따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그 밑에 비율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해설에 있죠. 해설에 보시면은 비율법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방법으로서 대한부지 가능 매상고를 추계한 절차는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만 그냥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우리 수준을 좀 벗어난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34번은 2번이 정답인가요?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5번은 감정평가론이죠.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그 일괄평가죠. 일괄평가는 일체로 거래, 이게 키워드고요. 또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럴 때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어떤 상태 발생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음에 공인평가란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틀렸죠? 공인평가는 국가나 사회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가 공인평가고요.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공적평가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36번은 다음 중 부동산 가격 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가격 원칙 원래 조심해야 됩니다. 가격 제 원칙은 원래 좀 조심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1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요거 옳은 표현이죠.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가 그 가격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요거를 생산비의 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여도의 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해야 됩니다. 1번, 2번 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4번이 틀렸나요? 잉여 생산성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공급이 초과할 때 하락하게 되는 것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리이다. 수요 공급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수요 공급 원칙이고요. 지금 잉여 생산성의 원칙은 뭐예요? 각 생산 요소가 있죠.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노자토 하는 게 있죠. 노자토. 거기다 이제 하나를 더 지면 이제 경영까지 넣어서요. 경영, 노동, 자본, 토지 여러 생산 요소가 있는데 부동산의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됐다면 각 생산 요소한테 수익을 배분해야 되죠. 각 생산 요소한테 수익을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최종적으로는 토지한테 남는다.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 그리고 또는 잉여 생산성 원리다. 이렇게도 표현. 잉여 생산.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잉여가 이제 남는다는 거죠. 토지한테 남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5번의 변동의 원칙. 자, 이것은 가격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죠.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동의 과정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도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37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6번과 37번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과 가격제 원칙. 자, 여기에서는 그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서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유사 지역은 가격 면에서도 유사해야 됩니다. 용도적 기능적으로만 유사할 뿐만이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부동산 4번 지금 보면은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잉의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의 제약하에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요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참고로 보고 지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은 감정평가 규칙상 부동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감정평가 규칙상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결정한다. 맞습니다. 이 시장 가치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뭐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정 가격 같은 거예요. 한정 가격. 이렇게. 그다음에 2번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그 현황 평가 원칙이죠. 1번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고요. 2번은 현황 평가 원칙입니다.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에 3번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것도 원칙이죠. 이게 개별 평가 원칙입니다. 이게 다 원칙입니다. 이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근데 앞에 35번 문제에서 감정평가 분류에서 일괄평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4번은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방법으로 평가한 시상가액을 다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시상가액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요거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옳은 표현이죠.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주된 방식으로, 주된 방법으로 평가한 시상가액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시상가액으로 합리성 검토 들어가는 겁니다. 다 맞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5번이 틀렸나요? 5번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자, 요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5번 두 번째 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마찬가지로 거래 사례 비교법 또 임대 사례 비교법 전부 다 비교 방식에 속하는 거예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 비용 배분의 개념이다. 이거 옳은 말이죠. 요거는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기업회계의 감가상각은 원가를 배분해야 되죠. 그래서 감가수정, 요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 감가상각은 요거는 기업회계에서 원가 배분하는 거죠. 요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요거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취득 원가 기초. 요거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관찰 감가 적용되고요. 경제적 감가 적용돼요. 또 토지의 감가 적용돼요. 근데 이쪽은 다 안 되죠. 그리고 이쪽은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시되지만 이쪽은 법적 내용 연수가 중시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39번에 2번은 정율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2번이 틀렸죠. 정액법이 일정하고요. 정율법에 의한 것은 체감하죠. 이게 바뀌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4번은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 직접 관찰 감가액을 판정으로 주관적이다. 이게 단점은 있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물리적 감가가 아닙니다. 형식의 구식화는 뭐예요? 형식의 구식화가 물리적 감가인 건 뭐예요? 기능적 감가인 게 뭐예요? 제가 우리 애한테 2G 포장도 뜯지 않은 2G 핸드폰, 포장도 안 뜯은 새 거를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받지도 않겠지만 2G 핸드폰 포장도 안 뜯었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전혀 감가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능적인 감가예요. 이런 게 기능적 감가입니다. 형식이 구식하다. 이게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난이도가 조금 높죠. 자, 이거는 1번 지문이 그 엘루드법에 의한 환원율인데요. 엘루드라는 사람은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한 거죠.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전형적인 보유기간을 보유하더라는 거예요. 사면은 끝까지, 건물 철거할 때까지 건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있어서 그 보유기간 동안 보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5년에서 7년. 아주 길어야 10년이에요. 자,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상승은 안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건물 철거할 때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원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건물 원금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경우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 변화분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변화분. 그리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유순전후 하죠. 가유순전후 할 때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한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세전현금 수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근데 앞에서도 우리 계산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 빼는 게 뭐를 빼는 거예요? 원금도 빼고 이자도 빼는 거죠. 원금 이자를 같이 빼는 거잖아요. 근데 원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세전현금 수지가 작을 수가 있거든요. 원금을 많이 갚아서 세전현금 수지가 작을 경우에는 얘가 작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상환분도 고려해야 돼요. 얼마나 원금을 갚았는지. 그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형성분. 이걸 원금 상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환원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것이 엘루드법이에요. 그래서 1번이 옳은 말이에요. 다음에 2번은 요소구성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아낸다. 자, 이 최근의 매매 사례의 키워드죠. 매매 사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장 추출법입니다. 시장 추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매매 사례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조성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 여기 아니죠. 요거는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물리적 투자, 토지 건물 나면 물리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에요. 토지 건물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투자결합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자,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거는 요소 구성법이에요. 요소 구성법. 요소 구성법을 다른 말로 조성법이라고도 해요. 조성법, 요소 구성법. 자, 이 뜻 정도는 알아두자 이 말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차가 나요. 자, 동일하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건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이 아니고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동일하다면은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살펴봤는데 물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들이 이게 뭐 우리가 합격을 못할 정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어려운 것 아예 그냥 패스하더라도 난이도가 중하에 있는 문제만 맞추더라도 7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3대 4대 3 하지 않습니까? 난이도 높은 거 3, 난이도 낮은 게 3, 난이도 중간이 4, 3, 4, 3, 3대 4대 3 이러면은 난이도 중하만 해도 7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발췌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